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광경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상쇄하는 좋지 않은 광경도 반드시 함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아, 참 묵직한 문장이네요. 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딱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쭉 읽으면서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케어 유니우스 김형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에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분석해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참고로 오늘은 2026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장수라는 아주 눈부신 빛을 마침내 손에 쥐었는데 막상 그 이면을 보니까 돌봄 공백이라던가 시스템 붕괴 같은 정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국가의 돌봄 시스템에 지금 어떤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지,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민간 시장은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보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해외의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또 뭘 배워야 하는지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생존 지도를 오늘 아주 완벽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짚어볼 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국가 인증 마크의 배신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이 50곳이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그러니까 A등급을 받았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와,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8억 원이 넘는 가산금까지 챙겨갔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학대가 발생한 곳이 어떻게 국가지원금의 A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순히 공단에서 평가를 대충 했다, 이렇게만 넘길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평가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설계되었나, 그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막 확장되던 시기에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조건 인프라 늘리기였어요. 수많은 어르신을 수용해야 하니까 시설을 빠르게 늘려야만 했거든요. 양적 팽창이 우선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지표도 아주 행정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고 서류로 딱 증명하기 쉬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짜여버린 겁니다. 하드웨어라고 하시면 뭐 시설 평수나 소화기 개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환자 1인당 확보된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휠체어 경사로는 규격에 딱 맞는지, 아니면 서류상 간호 인력은 몇 명 등록되어 있는지, 심지어 프로그램 계획서가 파일철로 얼마나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지. 세상에. 네, 그런 정량적 수치들이죠. 시설의 외형이나 서류가 완벽하면 그냥 A등급이 나오는 구조예요. 아니, 근데 돌봄의 본질은 그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당연하죠. 종사자가 어르신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인권 감수성은 충분한지, 혹은 과거에 부적절한 처우 이력이 있는지는 이 체크리스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까지 쥐어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다시 투입된 사례도 적발됐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서류상 자격증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돌볼 상태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에 아예 못 걸러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정의 한계거든요. 서류상 요건만 맞으면 통과시키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돌봄 현장의 그 복잡한 인간적인 변수들을 완전히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막막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답답하실 텐데 A등급 현판이 걸려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면 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멍이 요양기관 평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재정 누수 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맞아요. 돈줄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자가 불과 4년 새 2배나 급증했어요. 근데 제가 이 탈락 기준을 보면서 약간 고장난 보안 검색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장난 보안 검색대요.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복지라는 보안 검색대를 세워놓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검색대가 사람들의 물리적인 지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자산만 본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평생 일해서 장만한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 분인데 주변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자산이 많으니 탈락입니다 하고 쫓아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받아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현재 우리 복지 인프라가 겪고 있는 기술과 제도의 시차, 타임 레그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지금 수급자를 가려내는 자산평가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에요. 철저하게 부동산과 예적금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의 척도 같다 그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가상자산이나 해외 은닉자산처럼 기존 레이더망에 안 잡히는 금융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기술적으로 그걸 잡아낼 방법이 아직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코인도 다 추적되잖아요, 요즘. 아, 그게 더 화가 나는 지점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는 기술적으로 이미 구축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 정말요? 세금 거둘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요. 네, 세금 매기기 위한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는데 정작 복지수급 심사 시스템이랑 연동 안 시켜놓은 겁니다. 와, 부처 간 데이터 장벽 같은 것 때문인가요? 네, 행정 편의주의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통합을 미루는 거죠. 그 사이에 수백억대 코인 부자들은 노인복지 예산을 타가고 정작 집값 상승으로 세금 폭탄 맞은 진짜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은 쫓겨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챙겨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면 결국 국가재정 전체가 붕괴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전조 증상이 아주 뚜렷하죠. 장기 요양보험만 봐도 지금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무려 7천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심각한 적자예요. 7천억 원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거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거대한 선별복지인데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매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물망이 뚫려 있는데 물만 쏟아부으면 결국 국가재정이 버틸 수가 없죠. 결국 누수를 막으려면 최신 기술 도입해서 수급 기준 정교화하는 게 필수겠네요. 복지 축소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기로에 선 분들을 정확히 돕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공 돌봄망은 겉모습만 보다가 학대를 방치하고 재정은 줄줄 새고 국가 안전망이 이렇게 엉성하다는 걸 시니어분들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이 국가만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방패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민간 금융권은 이 불안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들이 무조건 우리 상품 가입하면 수익률 몇 % 보장합니다. 이런 숫자 경쟁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경쟁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률이라는 1차원적인 숫자에서 생애주기의 위험 권리라는 아주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진화한 거죠.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신한은행의 최근 행보더라고요. 아, 그 솔메이트 말씀이시죠? 네네.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서 경영진 20여 명이 자사의 유언, 치매 신탁 상품에 단체로 가입 서약을 했어요. 보통 이런 건 유명 연예인 써서 화려하게 광고하지 않나요? 왜 경영진이 직접 그것도 하필 치매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에 가입을 한 걸까요? 그 행동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인 거죠. 일단 치매 신탁이 뭔지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치매 신탁은 내가 나중에 인지 능력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 재산을 가로채거나 엉뚱한 데 쓰지 못하게 은행이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나 간병비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이성을 잃어버릴 미래 자체를 은행에 맡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걸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신뢰 아닐까요? 이 은행이 내 돈 안 떼먹고 끝까지 내 뜻대로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요. 정확합니다. 과거 금융이 자산을 불려주는 창구였다면 초고령 사회 금융은 자산을 지켜주는 금구이자 방패입니다. 은행 경영진이 가입했다는 건 우리도 당신들처럼 나이 드는 게 두렵고 치매가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방패를 가장 먼저 쓰겠다는 공감과 보증의 선언인 셈이죠. 와, 뼈 때리는 공감이네요. 수익률 몇 푼보다 내 존엄성이 무너질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거군요. 그렇죠. KB국민은행이 시니어 사연 모집하면서 생애 동반자 이미지 구축하는 거나 한화생명이 치매보장, 간병, 연금까지 하나로 묶은 통합보험 출시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시니어 금융이 이제 필수 인프라가 된 거예요. 참 자본주의 최전선에 있는 은행들이 수익률 대신 공감과 신탁을 무기로 내세운다는 게 약간 묘하게 씁쓸하면서도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변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게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치매 신탁 들고 간병보험 땅빵하게 드러나서 자산을 지켜낸다고 쳐봐요. 결국 몸이 아프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통장에 수십억 있어도 그 통장에 내 기저귀를 갈아주진 않잖아요. 결국 물리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건데 이걸 감당하려고 지금 정치권이랑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최근 전진숙 의원이 각 부처에 흩어진 돌봄 업무 총합해서 돌봄청 신설하자고 제안했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이 방향 전환은 정말 맞다고 봐요. 지금은 의료는 복지부, 요양평가는 건보공단, 일상지원은 지자체 막 다 찢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환자랑 가족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계속 뺑뺑이만 도는 거죠. 통합돌봄 신청자가 하루에 1,000명씩 쏟아지는데 이걸 조율할 단일 컨트롤 타워가 정말 절실합니다. 네네. 돌봄청 신설은 화정할 만한데 제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지자체들 대책을 보면 예를 들어 용인시가 AI 스피커랑 돌봄 로봇 도입하고 부산시가 서비스를 8종으로 늘린다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죠. 물론 좋죠.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휠체어 타면 집 밖을 아예 못 나가시잖아요. 집에 덩그러니 놓인 AI 스피커가 밥을 떠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죠.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계단을 못 내려가면 로봇이 업고 내려가 주나요? 결국 물리적인 이동권이 보장 안 되면 이 첨단 시스템이 다 그림의 떡 아닌가요? 와, 돌봄 정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막 시스템의 화려함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현장의 돌봄은 아주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입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도 환자가 문턱을 못 넘으면 혜택은 0%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사례가 아주 주목받고 있죠. 아, 성농구요? 어떤 사례죠? 한복물은 전국 최초로 통합 돌봄 대상자를 위한 안심 구급차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스템만 늘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빌리티, 즉 이동성 자체를 돌봄의 핵심으로 본 거죠. 아, 진짜 꼭 필요한 거네요. 이동권 보장이나 만성질환 본인 부담금 인하 같은 실질적인 장벽 제거 없이는 로봇이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겠어요. 결국 휠체어 바퀴의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은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 보면 우리가 갈 길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해외도 완벽한 정답은 없고요. 각자의 환경에서 딜레마랑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면 아주 극명한 모순이 나오는데 일본이 지금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외국인 영주 요건을 막 강화하고 있거든요.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네요. 네, 근데 요양 현장에서는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자국민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정치적 이유로 외국인 노동력을 차단하니까 돌봄 시스템 자체가 질식할 위기예요. 아니, 밖에서 사람을 못 구하면 결국 그 무거운 돌봄 책임이 남은 가족들한테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 돌보느라 직장 그만두고 자기 노후마저 포기하는 악순환이 생기겠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미국이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핵심입니다. 미국은 지금 가족 간병인의 번아웃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어요. 아,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을 타겟으로요? 네, 왜냐하면 간병인이 쓰러지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 그만두면 국가적 노동력 손실이고 간병인이 우울증 걸려 쓰러지면 국가는 2명의 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 재난에 맞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연쇄 반응이네요. 그래서 미국은 이 가족 간병을 개인의 효행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이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쉴 관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돌봄 관리법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봄청 논의할 때 이 가족 간병인 지원을 반드시 중심에 둬야겠네요. 참, 고령화라는 게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랑 생존이 걸린 복합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오늘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돌봄청, 은행 신탁, 재정 누수.
근데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가장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던 제 생각의 틀을 완전 깨버린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오, 외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신 것 같네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치매 막으려고 신탁 가입하고 AI 로봇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해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복잡한 외부 자원 없이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한 노인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15%나 낮춘다는 거예요. 아, 그 연구 데이터 보셨군요. 저는 처음에 그냥 흔한 좋은 생각하며 사세요, 이런 뻔한 조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5% 감소라는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음가짐 하나가 어떻게 뇌질환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건가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단순 심리학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이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안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이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거든요. 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그게 뇌에 안 좋은 건가요? 네, 그 호르몬이 몸속을 계속 떠돌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기관을 물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이런 심경 독성 물질의 공격에서 뇌세포를 화학적으로 방어해내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생화학 방어벽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치매 발병률을 15% 낮추는 신약이 나왔다고 하면 전 세계 제약 시장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이게 정책에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이 그냥 퍼즐 맞추기나 신체 활동에만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서 효능감을 느끼고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마음 돌봄이 국가 예방의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정말 공감합니다. 외부 방패를 튼튼히 하는 건 못지않게 내면의 성벽을 쌓는 게 본질적인 생존 전략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학대기관의 최고 등급 퍼주는 관료주의, 디지털 자산 못 걸러내서 줄줄 새는 기초연금,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공감을 무기로 내세운 민간금융의 진화까지요. 여기에 돌봄청 신설 고민도 있었고요. 이 모든 이슈들이 결국 하나의 절박한 경고로 수렴됩니다. 지금의 이 낡고 엉성한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결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부모님과 나눌 이야기고 머지않아 우리가 매일 마주할 현실이죠. 이 시스템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불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의 화두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오늘 우리는 돌봄청이니 로봇이니 은행 신탁이니 나를 보호해줄 화려한 외부 시스템에 대해 실컷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뇌가 망가지는 걸 15%나 막아낸 최고의 무기는 비싼 상품도 국가 등급표도 아닌 나 자신의 낙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아, 뼈가 있는 말씀이네요. 만약 국가제도가 완박해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자산은 내 삶의 명암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긍정을 훈련하는 단단한 마음가짐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장 내일의 변화를 통제할 순 없어도 오늘 내 마음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오늘 어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계십니까? 와, 다시 한번 오프닝 때 나눴던 책은담의 지혜가 떠오르네요. 좋은 광경에 너무 취하지 않고 나쁜 광경에 무너지지 않는 태도, 이게 100세 시대를 완주할 진정한 필수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고민도 계속해야겠지만 내 안에 방어벽을 다지는 일상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음만은 단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가장 중요한 통찰만을 전해드리는 저희의 심층 분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